다시 일어서는 분은 또 한 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도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되죠. 일주일 뒤에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에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 증인신문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속보가 들어온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을 2명 추가로 더 선임했다고 하나요? 올케 서양희 변호사의 로펌 소속 변호사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최명성 변호사가 네. 소속됐던 거기에 이제 변호사들 이제 추가로 3명을 선임했는데 여기에 2명을 추가로 선임했는데 이 2명 분이 지금 서양희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소속이라고 해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이제 박지만 회장 즉 동생의 어떤 도움을 사실상 거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면회도 네. 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서양희 변호사의 소개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동생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네. 동생과는 좀 이제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신호탄으로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변호사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쵸.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마 올케에 있는 서양희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조언을 받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네. 되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 이후에 일주일 뒤에 재판정에 증인신문, 이게 본인이 거절하면 안 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나와서 증언하라라고 네. 하면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요. 아, 그렇군요. 다만 이제 본인의 그 직무상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출석을 해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적절한 그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먼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올케 서양희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된 다음이지만 또 모습을 보게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5월 22일입니까? 지금 그 공급안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구속 수감 이후에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아마 그때는 법정에 출두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또 이 수위를 잇고 재판에 나서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는 심정이 아마 찹찹할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지금 자신과 5년 전에 경쟁을 했던 또 문재인 후보가 이제는 또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과 대비되는 측면이 분명히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참 이 대한민국의 그런 이 헌정사의 비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와 함께 법원에서 아마 신속하게 내렸던 결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최순실 씨가 신사동 미슨 빌딩을 매물로 내놨다고 하는데 저게 200억 정도 전후로 팔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에서는 절대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 중 네. 하나죠. 200억 정도 소요되는 미승 빌딩. 그동안 여러 가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간에서 얘기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최순실 씨 이 소유의 건물인데요. 네.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라는 그동안 요청을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는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미승 빌딩의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네. 이 부분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 절차를 거치고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게 되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보전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추징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서 이런 최종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로서는 앞으로 나중에 이제 재판이 끝나고 복역을 한 뒤에 나와서 가장 큰 정말 자신의 삶의 지탱이 되는 그 재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한 정신적 타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최순실의 집요한 재산 불리기, 특히 자신의 딸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차량도 알아보고 말까지 다 준비된 상황도 엎을 수 있는 그런 기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유라 말고도 다른 선수들을 지원했는데 끝까지 방해 공작을 펼쳤다라는 증언이 오늘 공판에서 나왔네요.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네. 이제 그 마사회의 승마 감독을 일했던 박재용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특검에서는 이게 특검의 그런 여러 가지 주장과 달리
삼성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한 거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이제 승마 종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있고 또 마장 마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는 마장 마술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장애물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그 지원금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리고 결국은 본인의 딸인 정유라 씨가 소속된 선수로 있는 마장마술 관련해서만 금전이 지원되도록 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외국까지 나갔다가 뭐 성과가 없어서 자신은 이제 그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요. 결국은 최순실 씨가 네. 본인의 딸에게만 자금이 지원되고 또한 본인이 그러한 자금을 거의 그 독자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른 지원은 막았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안종범 전 수석의 뇌물 혐의 공판입니다.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같이 앞으로 다른 분들은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희한하기도 하고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박채윤 씨가 오늘 증언을 했는데 이분은 뇌물을 요구할 때 단 한 번도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한 바가 없었다. 은유적 표현을 쓰셨다. 그리고 대충 말씀하셔도 앞에서 알아듣고 양주든 아니면 고급 회든 다 바쳤다라는 그 증언의 실태를 보니까 상당히 적나라하게 드러났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뭘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 않고 나 참 저거 좋아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 네. 그 이야기는 사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종범 수석이 그동안 했던 행태를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공항을 걸어가다가 네. 그 루이 13세라는 그 양주가 있습니다. 이 루이 네. 13세가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현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거의 뭐 1,000만 원 단위 가까워 하는데 그런가요? 예전에 그 한번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모 국회의원이 이걸 사갖고 왔다가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네. 루이 13세가 그때 유행하게 됐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아 귀한 양주네 참 예단으로 쓰면 좋겠다 많이 쓴다더라 뭐 이렇게 네.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걸 듣고 있던 박채윤 씨가 도대체 저 이야기가 무슨 사인인가 저걸 사달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제 왜냐하면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양주를 사서 건네고 또 제주도 출장 갔을 때 아 여기 다금바리 회가 맛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 또 그 어떤 회 비용을 또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직접적으로 한 번도 돈을 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네. 항상 뭐 좋더라 뭐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돈을 갖다 바쳤다는 것인데 네. 참 저런 행태를 보면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저게 참 거의 80년대 70년대 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런 방식들을 저 안종범 수석이 떴다는 게 보면 네. 참 박채원 씨도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욕을 했을 겁니다. 사실 그 박채윤 씨와 안종범 네. 수석 간의 그런 이 주고받은 그 이 정황은 사실 지난번에 그 넣었던 녹취록을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녹취록만 보면 박채윤 씨가 뭔가 저 경제적 이익을 그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박채윤 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잖아요. 근데 네. 오늘 공판을 보면 전혀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더 허탈한 심정, 네. 아마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 최순실 국정게이트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뭐 여러 차례 그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 잘못된 그런 그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식견과 다 갖추신 분이 왜 아니되옵니다. 직언을 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솔솔 차는 이 수입 자체가 상당히 그 유혹을 끊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네. 직언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좀 이 안종범 수석의 사례를 보면서 네. 참 차차방을 진짜 금할 수가 없네요. 요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게 박채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한 건데요. 네. 이 재판이 이제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입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또 박채윤 씨 재판에는 또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 출석해서 증언할 수 있거든요. 네. 양측의 증언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만 정말 안종범 수석이 은근히 다 바래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박채윤 씨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선 것인지 여부는 아직은 확정지을 수 없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둘 사이에 뇌물이 오고 갔다는 점 또한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어떤 여러 가지 대가가 오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로 밝혀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사실 지식인이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서 사실은 굉장히 한국 사회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 진단도 많이 하고 좋은 학자였다. 동료 교수들은 또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사이에 박 전 대통령의 모든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해결사 창구가 돼서 스스로도 또 뇌물을 요구하고 또 은근히 양주를 요구하고 네. 갖은 선물을 요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식인들이 잘못 살아간다는
그 과거의 행태들, 군사정권 시대, 일제시대, 친일파 뭐 등등에서 내려왔던 지식인들의 일그러진 초상을 안종범 전 수석에게서 볼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간 지식인들이 경계하고 또 네.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을 보셨던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루이 13세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혹은 100만 원대도 있다고 가격에 대해서는 다양하다고 전해주시네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예, 조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에는 본인이 수석임에도 마치 부업처럼 이것저것 드러내놓지 않아도 결국은 고기 반, 물 반의 양어장에서 낚싯대를 들이온 사공처럼 다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술을 했던 부분도 그렇고요. 많은 국민들이 부인만 시술을 받은 줄 알았더니 안종범 전 수석이 받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박 전 대통령을 부를 때 부부가 함께 이분을 박 전 대통령을 모닝콜 혹은 나이트벨이라고 불렀다는 건 또 뭡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어떤 습관이 뭐냐면 네. 이 밤에 이제 조금 그 불면증이 좀 계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수석들한테 전화를 자주 한다고 그럽니다. 네. 갑자기 전화를 해서 그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수시로 전화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이 자면서도 항상 전화기를 옆에 놓고 잤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계속 평소에 어떤 수면 부족에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제가 이제 청와대 나오면서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자기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정말 이 저 수면 부족 때문에 제일 힘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새벽 한 2시, 3시에 이제 전화를 해서 그게 어떻게 됐냐고 이제 보고를 하라는 거죠. 그러다 네. 보면 이제 막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제 보고를 하다 보면 또 잠이 깨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밤낮 없이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종범 수석도 이제 부인이 하는 이야기도 그겁니다. 결국 이제 밤 늦게라도 이제 잠 자는데 이제 나이트벨 이제 밤에 네. 이제 깨워서 잠을 못 자게 한다든지 또 새벽 일찍 전화해서 이제 모닝콜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으면서 이게 왜냐하면 회의를 하거나 대면복을 하면 낮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 대통령 지금 진술 나온 거 보면 하루 종일 거의 관저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관저에 있다 보니까 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화해서 지금이 잠이 오세요? 뭐 이렇게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들은 이제 수석들이 이제 잠자다가 들으면 또 뜨끔하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종범 수석의 부인이 그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근데 안종범 전 수석의 부인이 그 지금 모닝콜 라이트벨 이 이야기는 뭐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수시로 뭐 밤에도 새벽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찾는다. 그만큼 실세다. 그만큼 우리 남편이 세다. 네. 이걸 가시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좀 바라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사실 이 안종범 전 수석이 이렇게 왜 이렇게 윤리적 도적 의식이 그러니까 마비가 됐을까? 그건 네. 뭐 역대 우리나라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과거 그 유신 시절에 상당히 부정축제를 많이 했던 이유락 전 그 중앙정보부장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남들은 떡을 만질 때 자기는 겨우 떡고물 정도만 얻었다.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나는 그 비리를 덜 저질렀다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그러니까 이 변호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안종범 전 수석도 아마 자신이 목도하면서 뭐 최순실 씨나 이런 네.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엄청난 걸 챙기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정도 챙기는 거는 뭐 진짜 이 떡고물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스스로의 이 경계의 수위를 대폭 낮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인상 찌푸리실 건데요. 잘 나갔던 교수님 아니었겠습니까? 일명 경제학과 교수님이었고 경제수석으로서의 그 지식과 학식을 이런 데 쓰네요. 현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추적이 되니 띠지로 묶이면 추적이 된다. 그래서 신권과 국권을 섞을 것을 아마 간접적으로 요청한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채윤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요, 2015년하고 2016년에 이제 설 추석에 현금이 든 쇼핑백을 안종범 전 수석에게 줬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줄 때 안종범 전 수석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게 네. 그 신권 같은 경우에 띠지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묶여 있는데 이런 거는 현금이라 하더라도 추적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돈을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점에 대해서 놀랐다. 그리고 그 후에 현금을 줄 때도 현찰을 줄 때도 오래된 돈, 국권과 새로 나온 그 신권을 섞어서 줬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이게 뇌물이 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도덕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입니다만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또 비난 가능성을 볼 때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요구했는지도 따져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박지훈 씨의 이 증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도덕적 비난, 법적 비난 가능성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겠고요. 또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또 보톡스 시술 110만 원, 네. 또 리프팅 280만 원, 또 딸 결혼 축의금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의 어떤 그 이익을 취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아주 중책을 맡았던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공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이 돼서 뭔가 했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 이마에 주름이 깊었는데 나도 그런 주름이 있으니까 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 당시에 국가 운영하는 대표 선수였고요.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얼굴이 없어야 될 비서관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 네. 당시에 했던 얘기에 따르면 이마에 주름이 깊은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깊은데 이걸 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열흘 뒤쯤 이제 찾아왔는데 결국은 시술을 해줬고 참 여기에 대해서 아내를 예쁘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치하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박지훈 씨 같은 경우도 박 전 대통령과 굉장히 친숙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최순실 씨 이외에 네. 유일하게 거의 조언을 구하면서 청와대 내에 불러서 조언을 들었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얘기했던 네. 분이 대표적으로 박채윤 씨거든요. 박채윤 씨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해외에 박 전 대통령을 수행해서 나가서 국제 행사에서 네. 그 화장품 관련해서 시연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 거의 자매처럼 얘기하는 장면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럴 정도로 박지훈 씨도 만만치 않은 그런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네. 결국은 안종범 전 수석이 이렇게 사실은 뇌물을 밝히고 돈을 밝히고 하는 그런 참혹한 모습 속에서 네. 서로가 다 일그러진 것 아닌가. 네. 결국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대통령이 결국은 이렇게 측근들이나 또는 관련된 분들의 농간에서 놀아났던 지난 시절들이 참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시간들 아닌가. 이제는 이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진상을 정확하게 밝힌 뒤에 정말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될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자들이 어쨌든 구속되고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이들을 풀려나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로 증언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알리바이를 조작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국정농단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관이나 수석들은 어떻게 재판에 임하게 될까요? 사실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구속 기간이 이제 6개월이기 때문에 1심에서 6개월 네. 내에 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또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또 특검법에 따라 더 빨리 재판이 끝나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새로운 검찰이 기소한 사건도 있고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에 다 선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좀 진행된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을 좀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네.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재판부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보석 신청을 했거든요. 이제는 재판도 다 많이 진행이 됐고 하기 때문에 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공판에 보면 참 이분들 박 전 대통령에게 이빨린 말들 많이 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입 바른 소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